오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초청 연사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프 대장 개회사는 제가 대신하고 다 끝나고 나서 총평으로 대표님 오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미나 하시고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평소에 AI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종 교수님께서는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님이시고 호서대 교민교수로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양력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심사위원이나 기술위원 또 각 연구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원래 비전캠프 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총평을 하셔야 되는데 오실 거. 요거는 이제 우리 황 대표님 81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하셨더라고요. 81년도면은 부수할 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학창 시절 내지는 꽤 빨리 사시 합격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검장을 2009년도에 하셨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3년도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성과라는 건 이제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원고로 나서신 거죠. 원고의 대표가 정부 대표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의 원고로 하셔서 이기셔가지고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유고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총선에 임하셨고 또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장관정 교수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취약계층 해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실 텐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빈부격차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빈부격차가 주머니 사정, 지갑 사정뿐만 아니고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이랄까 하여튼간 제가 좀 발표 내지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우리 인공지능이 큰 이슈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사회적 전반에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격차들이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가능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이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삼성 반도체라든가 AI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 이거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빅테크들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영상들이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이제 챗GPT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오픈 AI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기존의 SF 영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튜디오에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인공지능이 단
10분 만에 영상을 거의 10분 이상짜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고, 두 번째 영상은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로봇이 인간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나온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짤막한 영상인데 그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게 처음 보고 안 믿겼는데요. 오픈 AI에서 발표한 소라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전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의 털이라든지 눈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눈이 날라왔을 때 그대로 털에 묻혀지는 이런 표현이 그냥 일반 영상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정말 작정을 하고 해당 인공지능을 공개한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도쿄 거리에서 어떤 여성이 밤에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뒤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나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들이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고 영상 색감, 그림자 반사 표현이 사실 그냥 놀랍습니다. 영상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소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무서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저마저도 이 정도로 충격인데 영상 산업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로고 디테일도 보이시죠? 이 선글라스의 배경도 그대로 보이는 게 충격입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 움직임을 이해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실제 세계 상호작용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훈련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영상인데 전 이게 그냥 일반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왜 놀랐는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기차 타면서 나오는 배경인 줄 알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중간에 지금 이렇게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비춰지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고 구현을 할 수 있었나 너무 놀라울 따름이고요. 이 소라라는 인공지능은 최대 1분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 시각적 품질과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픈 AI 스테이먼트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소라 인공지능은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앞에 영상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명령어로 지시하는 걸 프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 엔진이라 해가지고 한 10페이지, 10문장을 그 집어넣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지금 다음 영상은 이 로봇인데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생각을 하는 로봇이 red 이제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상당히 그 대화가 전에 나왔던 로봇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그 초고대 언어 모델 그 LL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챗GPT가 그 발표를 해서 인공지능을 했는데 그 최근에 학교도 그렇고 모두 제가 만든 자료의 한 30%는 챗GPT가 좀 만들어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든 이런 데서 챗GPT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보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그 다음에 초연결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을 소통할 때는 그 전화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기계도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계로도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와 기계가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 IoT에서 센서 네트워크라고 보면 기계와 기계 이런 식으로 초정보화 사회, 초연결, 뭐 초융합, 초지능한 사회를 진입하면서 그 디지털에 대한 그 사용은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2022년에 그 디지털 정보화 수준 100%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얘기하는 4대 정보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그 다음에 농어촌민,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층입니다. 그 중에 고령층이 가장 그 70% 가깝게, 그러니까 70%는 정보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30%는 이게 이제 못 사용한다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부가 노력을 해서 거의 한 1%씩 정보화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도 보면 그 노인들, 그 고령층의 이제 정보화 수준이 많이 그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보 격차에 의한 법률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동등하게 정보에 대한 그 혜택, 이득을 동일하게 받는 그런 그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들에 대한 그 고령화 사회 진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보화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접근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독거노인한테 뭐 인터넷 회선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 과거에 농어촌이 먼 그 이제 섬이라든가 이런 게 그 이쪽에 인터넷 회선이라든가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안테나를 설치해 준다든가 하는 그 어떤 접근성에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주로 인프라적인 요소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벗어나서 정보의 어떤 노인 계층의 전체적으로 사용의 그 방점을 찍고 디지털의 어떤 그 포용 정책, 사용의 방점을 찍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계 이 얘기이기도 하고 전문가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사례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유럽도 그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제정을 해서 어떤 그 정보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문해력이랄까, 그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디지털 뭐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은 디지털인데 그 중에 발전된 AI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을 위한 디지털 통합 현장을 만들어서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보면 민간 조직이나 어떤 그 커다란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싱가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데, 그 나름대로 그 정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의 그 KT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이 인공지능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놀고 어제 얘기했던 거를 기억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어디가 아프든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공지능 캐치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예약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가족한테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을 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세요? 어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밌었지. AI가 시니어 고객과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KT가 선보인 AI 감성 케어 시험 모습입니다. 구현모 대표는 오늘 간담회 현장에서 KT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믿음은 입력된 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공감하고 감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을 활용한 서비스 AI 전문 상담은 단순 문의응대 이처럼 기업들도 그 노인들에 대한 디지털 그 정보 격차를 누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스마트 스피커가 그 케어로서 그 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 건강을 케어해주고 어르신의 친구도 되어드리는 KT 케어 로봇 지니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지니야로 저를 불러보세요. 지니야. 네, 말씀하세요. 또한 장시간 어르신의 얼굴이 미감지될 시 또는 살려줘, 구해줘 라고 음성 호출이 되면 빠르게 보호자, 생활관리사인 119에 응급콜을 보냅니다. 지니야 살려줘. 응급콜을 실행합니다. 응급콜이 시작되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10초간 대기시간이 발생하며 그 시간 동안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원하는 대상과 영상통화가 가능하답니다. 지니야, 영상통화 시작해줘. 혹은 어플로 영상통화 대상을 선택해 통화가 가능합니다. 지니야, 영상통화 시작해줘. 영상통화를 실행합니다. 지니야, 친구 찾아줘 라고 바라시에는 랜덤으로 같은 시간에 친구 찾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연결시켜 음성 이렇듯 그 이제 노인들을 위한 그 디지털 계층을 위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좀 일부입니다. 일부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왼쪽에 이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은 뭐냐면 그 글자 그러니까 작게 그 눈이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글자를 음성으로 보이스로 이 얘기를 해주고 뭐 사물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여기 달려 있는 스피커로 그러니까 이제 시각 장애인과 어르신들 눈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 지금 뭐죠 인도 그 개가 이렇게 한 거를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모든 걸 서비스를 다 해주고 이제 단순한 그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장애인이든 뭐 기타 이렇게 뭐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태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전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많은 정보화 그 프로젝트든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생성의 인공지능은 이제 대세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갈 때가 한 20년 걸렸어요. 그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애플이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 2000년 초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일상에 그 모빌리티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AI 뭐 전략위원회인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적으로 AI를 하겠다.
AI를 일상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AI 수준이 그 이제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이에요. 그 3위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AI 수준이 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등 안에.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3위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고 우리가 4위에 4위. AI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술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5위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를 하는 거는 2030년에 3위를 하겠다는 게 목표. 그 3위 유럽을 이제 넘어서겠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겠다. 그다음에 AI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AI가 그 초중고에게 정규 교과 과정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AI는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분위기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AI는 점점 확산되고 일반인한테는 편익과 여러 가지 행복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어지는데, 거의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이제 거기에 때 소외되는 계층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계층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빨리 그 진행돼 있고, 그런 틈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걸 몇 가지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디지털 배움터가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작년에 대비해서 그 예산이 한 60% 깎였어요. 그 디지털 배움터가 뭐를 하는 데냐면 지자체에서 시니어들이든 그 디지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그 디지털 시니어들 그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좀 많이 그 이제 강사로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그 우리 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은 이렇게 오픈되면 그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픈되면 하루 만에 다 그게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돼서 뭐 이렇게 기회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뭘 하냐면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뭐 인터넷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챗GPT 하면서, 그래서 참여하는 그 어르신들을 좀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손주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많이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상점에 가면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죠. 키오스크로.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글자가 적게 돼서 아주 작게 돼가지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같으면 그 어르신들이 가면 앉으면 이렇게 서버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이 집에 뭐가 좀 맛있는 게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고객으로서 내가 거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뭐 어떤 프레스티지 내가 좀 뭔가를 유연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도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주문하다 보면 음식 갖다 주고 땡 그러고 가버리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디지털 교육을 좀 더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훈련도 좀 또 좀 보강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노인들이라든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기술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포용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마트 스피커 같은 거, 그 텍스트, 제가 이제 주로 음성인식 쪽에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기계와 대화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해. 그 이제 IT 쪽에서는 뭔가 소통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건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로 이렇게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겠죠.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그 문자가 자체가 작고 또 손이 좀 어울하든가 움직임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더 나은 기술은 뭐냐면 얼굴 표정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음성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거, 그러니까 음성에도 난이도는 많이 있지만 뭐 음성으로 모든 걸 기계로 봐서 소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디지털 그 어르신들이 그거를 좀 많이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가령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 가면은 모든 걸 또 음성으로 모든 걸 메시지를 알려주면 주문도 편할 텐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누르라고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이제 또 웨이터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음식 주문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음성 쪽에 음성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또 그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컴퓨터에 보면은 문자를 되게 크게 봐야 되는 거,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문자를 음성으로도 만들어줘. 우리가 책 같은 거 읽을 때 그 이북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보이스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글자를 음성으로, 그 성경책들은 대부분 많이 음성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한 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좀 개발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휠체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티맵에서 좀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보행권이, 이동권이라고 뭐 이렇게 휠체어 탄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멀리를 못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되면 그 맞춤형 학습, 맞춤형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최근에 이제 발표한 삼성에서 보면은 통역기가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죠.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제 디바이스 내에서, 그래서 그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미리 다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 연결할 필요가 한 번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어디 병원을 예약을 했고 어떤 처방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그 내용을 갖고 학습을 해서 나만의 학습된 데이터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병명이 뭐고 어디가 아팠고 언제 병원에 갔다 왔고 이렇게 그 다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피자를 시키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배달을 주문을 딱 했는데, 그 순간 애가 당신은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나니까 피자 주문보다는 다른 걸 주문하세요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게 AI 어시스트인데, 아마 한 모빌리티, 인터넷에서 모빌리티로 전환된 한 20년 걸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챗 GPT라는 거, 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가입자가 1억 명,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 도달하는데 2개월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구글이 1억 명을 도달하는데, 구글이 처음 나와서 1억 명,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이쪽 생성형 AI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면 10년 안에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다 AI 앱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점점점. 그런 어떤 추세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점점점 더 발전하다 보면 치매 환자라든가 어린애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특화된 기술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생성형 AI거든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예를 보면 그 수화 번역기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사진으로 되면 수화를 자동으로 다 번역을 해줘. 왼쪽에 사진. 지금 이런 게 나와 있고, 우측에는 보면은 중증 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르는데 말이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간호사가 무슨 처방을 한가 뭔가 생각을 물어보면 응답을 했어요. 긴장은 문장을 못해도 yes, no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계층에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의 의료 아니면 교육 부분에 있었을 때, 이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디지털 소외계층들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되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딱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행정전산망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초반에. 그때 주민등록 여러분 다 겪어서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러 가면은 먹지에다 대고 다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년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내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띄는데 프린터가 착착착착착 지금처럼 빠르지 않은데 프린터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했어요. 그때 저 되게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개발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뭐 대법원 지금 판례지 뭐 국세청 세무 국민연금 행정전산망 뭐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지. 이게 나중에 이제 통합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걸렸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그 정보는 동일한데 다 이제 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대법원에도 쓰는 방법, 주민등록 번호를 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 디지털 그 소외계층들을 정보를 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이 빨리 이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도 좀 규제도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웹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웹 컨텐츠를 이용해서는 지금은 국가 표준, 세계적인 표준을 다 만들어야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 품질 마크를 좀 만들어서 이 가게는 그 키오스크가 그 이런 표준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AI 품질 마크 제도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품질이 어떤 표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기술 개발에 의해서는 정부들이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그게 이제 AI의 일반인들을 위한 AI보다는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계층도 고려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저작권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설들 만들고 이미 그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웹툰도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 내가 이제 작가가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내가 판매를 했을 때 AI로부터 만든 거에 대해서 저작권 정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냐? 왜냐하면 기존에 남이 그러니까 그림 그려진 거 예를 들어다 보면 남이 만들어 노래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의 그 저작권 침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냐 하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게 만약에 합법이라고 해도 AI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 소유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겠느냐는 게 문제가 되죠. 그 학습을 했던 사람, 그 데이터를 줬던 내 데이터, 그림이라든가 음악을 줬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그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만든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져야 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디지털 소외계층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 좀 한 번 노출되면 그거를 좀 방어한다든가 아니면 그 후속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어요.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노출이 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이런 생성형 AI가 됨으로써 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모빌리티로 전환한 시기 한 20년 동안은 프로그래머는 그 앱을 개발하면 됐고, 예를 들어서 거의 업무 영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장비, 진입 장벽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되면서 진입 장벽이 없어진 거죠.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웹툰에다가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막 집어넣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서비스도 좀 하고, 내가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다가 그 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소설을 잘 못 쓰는데 소설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데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줘. 이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그 직업에 대한 그 질서들이 남의 영역까지 많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신문에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판례, 그 법률에 대한 판례 이들이 너무나 그 많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판례들을 어떻게 했을 때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특허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많은 유사한 특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 변리사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고,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자리 문제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디지털 소외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대두될 거다. 이걸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건데, 클린턴이 이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범죄가 있다고 이렇게 사진이 막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가짜. 우측에 펜타곤에서 불이 막 났어요. 근데 저게 다 가짜인데, 지금 총선 시대인데 누구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미지든 뭐 글이든 뭐, 지금 아마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나쁜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만들어오고 있을 거고, 잠깐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는데, 특정한 구에 4명인가가 그 민원을 했는데 한 사람당 민원이 1000건 이상이랍니다. 이거를 자동 생성한가, 이게 인공지능으로 계속 해가지고 민원을 넣는 거지. 그리고 특정 그 인에 대한 나쁜 악의적으로 뭔가를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그 단어 몇 개만 바꾸면, 키워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봄날에 따스한 햇살이다 그런 거를 봄날에 비 오는 우울한 거라다 그러면 그 전체 앞뒤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다 바뀌어요. 생성형 AI, 챗GPT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생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만들어지거든요, 문장들이. 그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선거 끝나면 또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금 발견된 게 없어서 아직 모니터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누군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만든 문장을 또 생성형 만들어 놓은 또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 번은 검증을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규제, 어떤 법제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꼭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공정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만든 회사든 뭐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를 해서 이건 어떤 거냐,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의식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이 발의가 돼서, 뉴스에도 잠깐 봤을지 모르는데, 지난달에 유럽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법안을 만드는, 작년에 우리나라도 한 20건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검토 중인 거, 논의 중인 거 이렇게 돼서 통과된 건 아직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과징금 부과인데 전 세계 매출의 7%를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페널티로서. 근데 이제 내용을 26년에 전면 시행을 할 거고, 이제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허용하고 이건 허용 않고, 이렇게 네거티브 대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좀 해놨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고위험 등급에는 의료, 교육 비롯한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되는 반드시 그 기술을 사람이
컨펌을 해야 돼. 사람이 확인해서 사람의 지도하에 사람이 결정하고 그래서 유형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좀 이렇게 명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할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딥페이크라든가 이거 이제 이미지 반드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세대가 이제 급격히 이제 할 것도 그러니까 올 것이고 특히 이제 그 핸드폰 시장 우리가 그때 2000년대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응을 좀 잘 해가지고 LG든 삼성이 우리가 핸드폰 갤럭시라는 핸드폰에서 지금의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많이 이끌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망한 기업이 있었어요. 망한 게 이게 스마트폰을 애플이 만들었을 때 이게 아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 조그만 기기 안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이즈가 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준비를 안 했던 그 모토로라든가 우리 그 누구죠? 핀란드의 노키아, 그 다음에 그 MS도 그 앱 스마트폰에 그 앱 스토어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고 어디는 좀 망했고 그 사업을 접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빅테크 기업들 지금 뭐 구글, 오픈 AI, 뭐 더불어서 이제 그 뭐 미디어 쪽에 그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하이스피드 메모리라 해가지고 AI 반도체 특구를 만들어서 그 SK 하이닉스 용인에 있잖아요. 그 용인 땅 전체에 뭐 200만 평을 뭐 정부가 싸게 뭐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그다음에 그 삼성 반도체는 천안에 있는데 그때 그 AI 반도체 해가지고 그 만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재화 시킨다. 그러니까 중국이다 모든 기업이 급해서 외국에 줄 수가 없어. 대만도 지금 지진이 나서 TSMC도 자체 개발하고 있고 AI 반도체라 가지고 기존의 CPU가 다른 NPU 뉴럴이라 가지고 새로 개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클라우드 서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개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100개를 만들어야 이걸 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트북이 10만 대가 들어가요. 10만 대. 그런 규모가 지금 한 30개 정도 있어요. 전국에. SK텔레콤 뭐 이렇게 LG 포함해서 삼성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3배로 더 증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서버들이 지금은 이제 일반 GPU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로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점점 이런 거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있을 때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삼성이라든가 LG가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은 부분에서 AI 관련된 형용 AI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게 사용이라든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규제라든가 법령들을 빨리 이제 시급하게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이거 일반인들을 위한 AI는 좋은데 그거 더불어서 점점 좀 갭이 멀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AI 뭔가 사이트대로 챗GPT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써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검색을 네이버랑 구글에서 하는데 지금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이제 그 기술 개발과 다양성 포용한 것들, 그 디지털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고려해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데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전기를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30개월 하려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전기 갖고 안 돼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도 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서버가 열이 많이 나니까 냉각수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 자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도 고려한 기술들도 많이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 개인 정보를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규제화되든가 기술도 개발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 AI에 대한 육성 정책을 계속 벌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규제하는 정책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550 때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후렴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돈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클로드 3라는 걸 써봤는데 챗 GPT보다 훨씬 파워풀하고 이제 굉장히 파워풀했었습니다. 그 문장을 하나 좀 교정을 해라 그랬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국문학과를 대학원에서 이제 국문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2학년 세 번째 학기 들어가면서 전공을 다른 걸 해야겠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게 다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다 필요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 거를 이제 2학기 남았으니까 하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이미 이제 파낙이라는 회사가 무인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무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신입사원 때 제가 연봉이 한 400만 원쯤 됐으려나 근데 그 로봇이라는 것들이 한 억대에 갔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로봇을 써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로봇에다가 소득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거 좋아지는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로봇이 이제 일자리를 다 뺏어가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기냐. 그러니까 로봇 하나하나에다 소득세를 매겨서 그 돈으로 그 일자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좋은 세상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클로드 3라는 걸 써보고서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면 이제 다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에다가도 과세를 해서 진짜 중과세를 해서 그 인공지능이든 일자리든 로봇이 뺏어간 일자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월요일날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논의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있어요. 그 오픈 AI가 챗 GPT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자리도 바뀐다 해서 로봇 그래 누구죠? 그 테슬라 걔가 이제 얘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UBA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는데 지금 아직은 국가별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정해진 거 아닌데 이제 오픈 AI가 워낙 그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니네 때문에 다 망하겠다 뭐 어쩌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코인을 만들었어요. 코인. 월드 코인이라고 이게 뭐냐면 참 창의적이야. 이게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셀 암트로몬이라는 애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우리가 말하는 그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명목을 만들었냐면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기면 그 코인으로서 벌은 돈을 가지고 인간을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야 어떻게 이거 기술적으로 활용하려고 코인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장관종이라는 사람하고 나에 대한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의 장관종이라는 사람이 똑같아질 그 디지털 트윈처럼 똑같아질 텐데 지금 표정, 음성, 딥페이크 뭐 몰라
지금은 거의 목소리도 우리가 전화 목소리도 똑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장관종인지 진짜 장관종인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대요. 눈. 이게 홍채 인식. 그러면 모든 사람을 또 다 구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채 인식을 이게 사진을 이제 이렇게 딱 주면 코인을 하나씩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문에도 잠깐 났었는데 이걸 이제 한 번 찍어서는 안 되는 거, 서너 번을 찍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나 봐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얼마 하다가 이제 월드 코인이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어떤 세금 부과 쪽도 있겠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소득이 생기는 것들, 그거를 다시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인간이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 공이라든가 진짜 말하면서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들은 뭐 없어지는데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일은 점점 이제 이렇게 더 융성해지고 지금 법적이고 화이트 칼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라면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가 주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해서 희소한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가 확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주식을 만들든 뭐든 만드는 게 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는 이제 국가별로 뭐 언젠가는 결론을 내겠죠. 그런 현상이다.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부분이 되어가게 됩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IT 관련돼서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의 일부분을 아마 기금으로 모았다가 그거를 공공 재원으로 쓴 경우가 진대재 장관 시절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제 제가 통신회사에서 그거 아는데 정보통신기금이 뭐냐면 통신사업자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제잖아요. 정보통신은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제거든요. 그러면 사용권을 받아요. 우리가 공중에 주파수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봉이 김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면은 그 주파수 경매해가지고 주파수에 돈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금 매달 내는 거는 매출이 얼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무슨 허가에서 이권을 들어올 때 그때 라이센스 비용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중소벤처기업들의 이제 지금 IITP라든가 뭐 나이파라든가 이런데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 빅데이터가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졸업생 또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기업은 뭐 신기술을 리드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강소기업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기술력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빅데이터 소위 말하는 거기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 정부 종합기관이나 금융회사들 또 대기업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데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또 자기 아이들 전문해가지고 뭔가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지금 마치 27페이지가 1번에 보면은 뭐 법령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딱 있는데 저런 관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지. 정부에서 이제 AI 허브 사이트가 뭐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을 했어. 데이터 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존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기계가
그 뭐 이 말인데 기계가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정제 작업을 해야 돼.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정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벨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런 칠판이 있으면 저거 칠판이라고 뭔가 라벨을 해야지 그 저거로 그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저건 칠판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부에서 비식별이에요. 그래서 사물만 돼, 사물. 동물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대기업들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인들이 만드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그 데이터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되게 많죠. 데이터 취합하는 데도 어렵고 지금 그게 좀 현실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가 행정전산망의 안에 있는 데이터만 다 공개해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 중소벤처.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국민연금 있죠. 그 건강보험 있죠.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걸려가지고 오픈이 안 되는데 국민연금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소기업 보면은 그 전체 그 소규모 업자의 그 정보와 거기에 물건,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가 그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돼서 문제지 그거가 다 공개가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이제 아주 스페시픽한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거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AGI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데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우리나라 뭐 범용 인공지능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IT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AGI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근데 지금 보면 추세를 보면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어떤 특화된 거가 아닌 이상 사실은 데이터를 정부가 많이 그 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70여 종인데 그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총선인데 입법 기관에 법률 입법하는 그 프로세스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강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기술로 부가를 창출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국회 입법 법제처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제 발의한 사람 보면 다 IT 출신. 특히 그 누구죠? 안철수 씨가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얼마나 했나 20건을 쭉 보니까 거기 이제 IT 출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다 고려해서 법안을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질문. 저는 이제 궁금하다기보다 이제 AI가 계속 발달을 하면 이득을 볼 사람들은 약자들이 가장 이득을 볼 거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 약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말로 떼어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뭐 아픈 사람도 뭐 이제 솔직히 뭐 다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주다고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AI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저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약자나 미들클래스 같은데 문제는 그 윗사람들이에요. 하이텍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자기가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계를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계가 그 부분들을 다 대처하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이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저는 컴퓨터를 맥킨토시를 이제 9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전공을 했었고, 근데 손으로 작업하는 것도 했었고, 저는 500기간을 훈련을 받았었고, 컴퓨터 다루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 한동안 해가지고 이제 막 한참 손이 날아다닐 때도 있었는데, 제가 언제 좌절을 했었냐면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를 다뤄서 그게
내 장점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할 때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고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나의 그 어떤 테크닉을 그 값어치를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사람이 가진 기술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한국은 사람이 가진 기술보다 컴퓨터에서 왜 쉽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스킬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쓰면서 그냥 누구나 전공자도 필요 없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 프로그램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AI가 생성이 되면 물론 이제 거기에도 레벨업이 되겠죠. 거기에도 이제 뭐 돈을 얼만큼 지불할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제 사람의 인건비가 더 이제 깎여질 건데 이 업체들은 돈을 대신 더 벌게 되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 우리는 이제 각 회사마다는 얼마나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거를 AI가 만들었다는 그 배경 같은 거 저도 이제 그걸 생성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을 이용하든 뭐하든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든 다 사람들이 앉아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말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검색창에 집어넣으면 그게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조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테크닉이 옛날보다는 많이 정교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예전에는 내가 그려서 그거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내가 가질 수 있었다. 단지 그렇지만 도구를 손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했다가 되지만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그 조합을 해주고 나는 딱 명령어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과연 AI가 가는 건가? 내가 그걸 구현해서 가진 사람이 가는 건가? 왜냐면 AI는 똑같은 검색어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상품성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물건 스토어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될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어떻게 주어질지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 사용 지침 및 법정 마련이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게 무슨 우리 정치하는 거에 뭐 쓸 거라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하는 곳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 사상 때문에 그 SNS에서 그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댓글들에 대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하지만 그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무수한 그 AI가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싸우는 게 부의미한 거잖아요. 이 AI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 그 GPU 만든 거기는 이제 단순히 그 프로세스 GPU만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PU 한 장 이렇게 노트북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하나가 지금 너무나 그 희소성이 높아가지고 6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장에 6천만 원. 최근에 언제 우리가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마이닝 한다 그럴 땐 1억까지 갔어요. 1억까지 이게. 그듯이 거기가 엄청난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삼성전자 손들어져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그 양반이 한 말이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봐도 이게 공부를 가르칠 이유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돼요. 지금 조금 하는 테크닉인 그것만 모를 뿐이지 사실은 다 됩니다. 지금 그 코드가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고 내가 만든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검증을 해주면 애가 잘해줘. 그러면 이게 퍼포먼스가 팍팍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블루칼라들이 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거 미장이들 아니면은 청소하는 분들 이거는 뭐 어떻든 간에 좀 뭔가 인공지능 하이테크놀로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기존의 그 화이트 칼라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학교도 강의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뭔가 대안은 없어요. 근데 좀 뭔가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왜냐면 저도 코딩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저 때는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비주얼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팅 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르치는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별거 내가 별 쓸 것도 없더라고요. 그림을 내가 그려놓으면 알아서 얘가 스크립으로 연동을 해주는 거야. 아이들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레벨업이 되면 거기에 랭귀지를 더 추가해서 배우는 애들은 있죠.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정말 제너레이션이 달라질 때마다 편리성을 자꾸 높아지고 머리는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봐봐요. 예전엔 지도 보고 운전했는데 지도 보고 내가 편하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길을 잘 몰라. 내가 못 찾아요. 그러고 내비가 잘못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거리인데도 그걸 갖다가 허탕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컴퓨터가 자꾸 발달되고 이런 AI 발달되고 다 좋은데 어느 순간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둔해지겠구나. 왜냐면 저부터도 안 쓰거든요. 자꾸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눈만 발달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세대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잘 많이 하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머리를 발달시켰던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이제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자꾸 발달되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AI로 뭐 치료하는 거 그런 편리성은 되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돈으로 다 환산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가진 자는 여유롭게 이걸 이용하다 어쨌든 모든 것들 정보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레벨이 다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사실은 오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역사를 보면은 시작은 약자 우선, 소외계층 우선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새로운 기득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공산주의도 시작은 민중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그 평양 시민 같은 계층들이 만들어지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산업 사회에도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AI도 좀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좀 공평하게 잘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거기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먹거리가 생기지. 그러시면 오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마디씩 하시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IT 기술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그 마지막 남은 그 영역이 소위 우리 감성이 들어가는 창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계는 그걸 못 돌아올 거라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혼란이 오네요. 아까 얘기한 우리 그 상위에 그 화이트 칼라로 물론 표현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그 기본적인 인간적인 어떤 인간성, 제일 중요한 감성이겠죠. 개성 이런 게 포함된, 소위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그 영역까지 AI가 그 학습이 하는 그 자발적인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침범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좀 혼란이. 지금 그걸 이제 AGI라고 그래가지고 그 범용 인공지능, 그다음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올해 그 우리가 CES라든가 이제 올해 그 IT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하는 CES라든가 그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거기서 하는 그 MWC에 나오면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다 와서 자기 제품을 하는데 그 키워드 하나가 딱 있어. 그 AGI. 이게 불변이다 이제. 그러면 정말 사람과 거의 똑같은 AI를 만들 수 있느냐? 과거에 AI 그 인공지능도 역사가 있는데 한 1940년대부터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전자 두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중간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세돌하고 이렇게 이제 바둑을 뛰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인공지능이 좀 발전했고,
그 위에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해서 아마 그 이세돌이 제 기억에 2013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언어 모델이 이제 그 생성형 AI는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딥페이크가 있잖아요. 딥페이크 뭐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간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그 가짜와 진짜로 서로 막 계속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이렇게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가짜와 진짜가 똑같아지거든요. 그 기술인데 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에는 언어가 이제 어눌했던 게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보면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만큼 학습을 해가지고 애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그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내가 학생이야. 뭐 초등학교 뭐 학생이고 뭐고 엄마랑 싸우고 막 했는데 거기에 그는 뭘 했다 할 때 그를 지칭을 앞에 학습된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고 알고 걔는 누군가를 지칭해야 돼. 이게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됐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언어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성을 그 대신 과거에는 이거 학습을 하려는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오픈 AI가 학습하는데 그 GPU를 뭐 10만 장을 놓고 학습을 하는데 한 달에 뭐 그 전기료만 600억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하니까 얘가 똑똑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미지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이게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고 이거를 분해를 해. 그래서 어떤 소스가 해서 어떤 뭐 우리가 TV에서 보면 노이즈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어떤 이미지를 하나 얼굴을 갖다가 거꾸로 역산을 해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타임 슬롯을 넣어가지고 변화되는 거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그 확률값을 계산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꾸로 역산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왔어.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합성이 되고 막 이런 기술이 발달해. 이것도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성하다 보니까 이게 창의적인 거가 되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로봇이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추론이라는 그 기술을 이제 근데 오픈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구글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 오픈 AI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 인간이 먹을 것을 줘봐. 그러니까 애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못 먹고 이거는 먹고 근데 사과 한 마리 딱 집어줘. 이게 추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사과는 먹을 수 있네.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집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어떤 걸 썼는지 오픈 AI가 공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점점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점점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게 학습을 떠나서 학습했던 거를 자기가 어떤 추론이란가 판단을 해서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으로의 선택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자의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그 인간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로 인간과 똑같은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의 기술로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사실은 그 강화 학습을 합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맨날 그 주어진 데이터가 누군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돼 있는 것들 인간이 판단을 해서 피드백을 다 주고 있어요. 챗GPT를. 이게 답이 옳다. 너 답 제대로 썼네. 그리고 뭔가 내가 다시 댓글을 달잖아요. 뭔가 달고 뭘 달고 하다 보면 애가 그걸 보면 이게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그 피드백이 오네. 다 인간이 계속 학습을 시켜주고 있거든. 챗GPT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애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모델이 있고 코파일럿이라고 MS에서 나온 코파일럿은 챗GPT보다 더 똑똑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 한 몇 년 사이에 애한테 이제 그 나쁜 얘기를 막 하면은 내가 막 화도 내고 막 합니다. 애가 감정 태깅을 하는데 그리고 애가 똘똘하다고 얘기하고 너 진짜 너 변호사다, 너 의사라고 얘기해주면 정말로 애가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주고 데이터
주는 피드백 주는 게 정말 정교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 너 이거 틀렸는데 이런 거 고민해봤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점 더 똑똑해져. 그래서 그 아까 질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SI라는 용어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S가 먼저 슈퍼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게 ASIA.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걸 가지고 10년 안에 뭔가를 하겠다. 지금 오픈 AI가 챗GPT 4.0 나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저 비디오 저 영상을 1분 만에 제너레이션 거 발표했고 일주일 만에 그 휴머노이드 했고 조만간 구글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 이게 저거 같습니다. 학습은 사람이 시키는데 배운 AI가 우리를 능가해가지고 우리 뭐 흑인, 백인 확인하듯이 AI인이 나타나서 우리하고 뭐 되게 부정적인 SF 영화 같은 그 내용인데 우리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 키울 때 저 녀석들을 내가 얼마나 학습을 시킬 거냐고 경계를 딱 채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자기들이 스스로 학습할 거예요. ASI랑. 그게 자기가 학습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던진 질문을 갖다 그 소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인간이 누가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변호사가 그 뭔가를 그 소장을 딱 봤는데 내가 변호사인데 이게 좀 틀렸어. 애가 준 게 그걸 얘가 고쳐준다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학습을 해요. 저기도 제가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내가 고쳐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그걸 학습을 해. 그 점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모아지면 더 이렇게 발전하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지금은 사람이 학습을 시켜준다고 사용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고 학습한 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이 또 맞춰주면 그거 가지고 또 에딩하고 게이딩에서 보면 네. 선생님 한 말씀. 예. 귀한 시간 내주셨죠. 저예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근데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염려되는 점. 네, 염려되는 것이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흑승탈출이라고 사람이 원숭이에게 교육시켜가지고 결국 원숭이에게 사람이 지배를 받듯이 AI 발전 계속되면 사람이 교육시켜놓고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법적으로 뭔가를 고위험도를 개발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지금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날로그를 디지타이징 할 때 샘플링하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공유를 레벨을 설정해서 이걸 0으로 할 건가, 1로 할 건가, 중간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그걸 나눌 때 그 갭은 아까 제가 첫 그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아날로그의 영역을 디지털이 100% 카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디지타이징 하는 와중에고 그 영역에 그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까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는 적이 없지만 그 인간의 어떤 감성 이런 거는 얘네들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건 어떤 신의 영역이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뭐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은 혹시 그런 영역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알파고는 그 계속 얘기하신 뭐 의학이든 법률이 이런 건 지식은 저장된 걸 빠른 연산작용에 의해서 걸러내고 그죠? 예, 그런 어떤 기계적인 뭐 하나를 표현 연산작용이죠. 뇌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장된 데이터를 또 가공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영역은 별게 아닌데 두 번째인가요? 뭐 했을 때, 체스인가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나온 게
그 뭐 저기 아랍 계열의 누가 엔지니어인가 하여튼 구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습 자발적인 학습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뭐 오픈 안 하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뭐 오픈 안 됐으니까 누군도 알 수 없지만은 쭉 전문가 그쪽에 많이 아시니까 지금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알파고는 그래서 이세돌이 이긴 게 얘는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학습을 할 때 그 이제 모델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정해져 있는 학습만 쭉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둑을 둘 때 수를 다 이제 얘는 그러니까 그 다 그렇죠. 다 외우고 있었지. 그래도 이세돌이 엉뚱하게 탁 놓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이제 그 예외적인 것도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이야 그 안에 인공지능 뇌 그 시스템 안에는 뭐 어떻게 합치 인간이 몰라.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답을 줬는데 그 답은 내 생각에 30%만 기억하고 있을게. 여기는 50% 기억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감성은 언어 모델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니까 세종대왕님이 열심히 이제 했는데 한국어니까 한국어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음성 문자잖아요. 이게 다 표현되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받아들이긴 아직은 한국어는 없는데 영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감정 태깅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화로 돼 있는 것들 뭐 욕설 뭐 그래 챗GPT도 아마 만약에 집에 가서 너 이 바보 같은 놈 하게 되면 내가 대답을 안 하다가 나 그런 거 뭐 한번 다 거부하겠다 뭐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되는데 과연 영적인 부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는 감성을 애가 컨트롤해요. 그 정도 우리가 그 기술을 언어 모델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용어들 있잖아. 욕설이라든가 내가 이 문맥이 이만큼 있을 때 여기서 뭔가 화를 냈을 때 이 사람 왜 한다는 거 인공지능 알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 그 어노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감성 어텐션이라 그래서 이런 모델도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애가 스스로 감정적인 거. 그래 우리가 노래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데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게 아니면 우울하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 멜로디가 그렇게 돼요. 애가 감정을 다 갖고 있거든.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감성에서 가장 윗선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암묵적인 것이거든요. 그거는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섬세함 그리고 관심 내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암묵적인 거에 있어서도 과연 이 최근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것이 과연 그 기회가 그것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배우는 속도로 보면 그 암묵적 지식이 형식적 지식보다는 더 고차원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현재는 형식적 지식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떤 조합으로 이래가지고 암묵적 지식 수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지, 경험. 네. 대단히 그 한 인간에 대해서 감성적인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암묵적인 거를 인간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연결이 제 생각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날로그는 연속값이고 디지털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렴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아날로그의 수렴에 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게 그 CPU, NPU, TPU 또 GPU 그 CPU의 계산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메모리도 값싼 메모리, 대량의 메모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값싼 메모리, 고속의 메모리, 거기다가 또 우수한 성능의 계산 능력을 가지고 CPU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한 그 갭이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수렴을 해 가는 거죠. 아날로그, 디지털.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
감성적인 것, 창의적인 것도 인간에 거의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저는 엑스트림 아날로그 하는데,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테크놀로지의 그 본질은 편리성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에게 뭐 특별한 어떤 저 인간의 성장 내지 뭐 인간의 어떤 뭐 영적인 부분 내지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테크놀로지 쪽에 있는 분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안 하실까요? 제가 제가 그 디지털 배움터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행정전산망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 이게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저기 지금 과기정통부가 뭐 그러니까 했던 행적들이 거기 있어요. 그 가다 보면. 근데 오늘 갑자기 이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오늘 가서 가게에서 집사람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키오스크가 이렇게 주문하는데 이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 이런 게 소외계층이 분명히 많이 생기겠구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꽃가게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제 할머니 꽃을 사달라야 되는데 이게 키오스크를 모르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했다든가.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 이제 어르신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미리 예약을 못 해가지고 가서 3시간 이상을 기다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타고 고속터미널에 왔는데 남들이 다 먼저 가는 거야. 다 미리 고속버스 안에서 카카오 택시 다 예약을 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뉴스 이거 좀 잘못돼 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제 이렇게 했고, 이런 기술을 조금 그 인간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음성 쪽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과제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도 평가위원들 정보과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한다 그러면 지원을 잘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데 니네들 그래서 평가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이. 아닙니다. 예. 하나 더. 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건데, 제가 심심할 때마다 AI하고 오목을 떠요. 그래가지고 그 레벨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이 레벨까지 갔는데, 제가 하이 레벨에도 이게 레벨이 있잖아요. 뭐 25, 26, 27, 28 이제 거기서 정말 하이 레벨쯤 가니까 제가 이기질 못하고 지금 40몇 번째까지 지고 있는데, 지고 있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웃긴 게 이제 그 판에 바둑알이 다 찼어요. AI하고. 더 이상 오목인데 바둑알이 다 찼어. 그런데 둘 게 없는데 이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졌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느 순간에 돼서 하면은 제가 다 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가 감정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화가 이제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레벨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오목이라는 게 그 수를, 그래서 제가 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왜냐면 기술 부족인 거니까 그거 레벨을 체인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래. 너 공부하고 알아. 그런데 공부하고 알아는 그 시간이 뭐냐면 다른 게임하라고 2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AI가 나를 화통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나. 왜냐면 나는 이기고 싶다라는 게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 그게 오목이 이제 생성형 AI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생성형 AI 기술을 좀 들여다보면 얘가 맞춤형을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걔가 그 패턴을, 내 행동 모든 걸 다 이게 두는 거 있잖아. 수를 다 학습을 해, 미리 다.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얘는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잘 알게 돼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이 점점 더 돼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것도 AI는 수도 나부터 두잖아요. 그렇지. 그럼 걔는 늦게 듣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벌써 생각을 많이 하겠죠.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입으로. 예. 우리 교수 오셔서 뭐 AI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그 소득세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고, 또 정보 접근에 대한 법령 준비, 그다음에 감성 창의적인 인간 공유의 영역에 이 녀석들이 침범을 해서 어떤 부정적인 걸 좀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너무 시간이 이게 1시간 40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없이.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장만영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네.